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오늘 새벽 1시 13분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발사체 누리호가 어둠을 가르고 다시 우주로 향했습니다. 지난 2023년 이후 2년 반 만에 우주 항해에 나선 누리호, 탑재 위성들을 모두 목표 궤도에 안착시키면서 성공적으로 비행을 마쳤는데요. 우주 개발의 새 역사를 쓴 누리호 4차 발사 관련 소식 잠시 뒤 하프타임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때부턴가 사고력 수학 간판을 단 학원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어린 자녀 키우는 분들 사이에선 하나의 교육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력 수학 교육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의문을 품는 분들도 많은데요. 세모정 톡톡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시간에 이 사고력 수학 교육이 아이 뇌 발달과 학습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놓치면 안 될 경제 사회 분야 뉴스를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프타임 뉴스. 먼저 이 시각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재 시황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코스피가 어제까지 이틀 연속 상승 곡선을 그렸는데요. 지금 분위기는 어떨까요? 네, 코스피 오늘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중에 4천선에 다시 돌파하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고환율로 인해서 국내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며 지수 상승폭이 조금 줄고 있습니다. 현재 0.6% 오름세로 3,985선에서 전개됩니다. 수급적으로는 오늘 메이저 수급 주체 쌍끌이 매수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352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 기관 역시 3,056억 원 사작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만 홀로 5,481억 원 팔아냅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선 우선 반도체 투톱 상승합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한쪽이 오르면 또 한쪽이 약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네. 오늘은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대비 더 강한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 3.2%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도 흐름 비슷할까요? 네, 코스닥 지수도 상승합니다만 상승폭은 조금 줄어든 모습입니다. 아하. 현재 0.3% 오름세 879선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팔아냅니다. 외국인이 현재 940억 원 매도 5위고요. 기관 역시 351억 원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1,584억 원 매수 5위 기록 중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선 시총 1위 알테오젠, 그리고 로봇 대표주인 레인보 로보틱스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은 로봇주가 들썩입니다. 사면이라는 기업이 휴머노이드 관절 부품을 미국 빅테크에 공급한다는 소식이 나온 이후에 관련주 전반적으로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고공행진하던 원달러 환율은 다소 진정된 모습이던데요. 현재 움직임은 어떨까요? 네, 오늘 외환시장 1,465원 60전에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 보합권 정도입니다. 1,466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유로화와 엔화는 약세입니다. 유로화가 현재 1,701원, 엔화가 939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장현재 시황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프타임 뉴스 이제부터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새벽에 성공적으로 네 번째 비행을 마친 누리호 소식부터 살펴봐야죠. 이 발사 직전에 좀 센서 이상으로 연기가 좀 되긴 했어요. 그래도 준비 과정 비교적 순조로웠던 것 같은데요. 네, 누리호가 우주를 향해 다시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네. 기념비적인 날인데요. 네, 오늘 새벽이었죠. 당초 예정보다 발사가 20분가량 지연이 됐지만 이후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위성 13기를 목표 궤도에 안착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전 1시 31분 누리호의 모든 비행이 마무리가 되고요. 이로부터 약 20분 뒤 쏘아올린 이 차세대 중형 위성 3호가 남극 세종기지 지상국과 첫 교육
교신에도 성공했습니다. 네. 나머지 큐브 위성 12기는 일정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지상국과 교신을 진행하게 되는데 조금 전에 부탑재 위성 5기도 교신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네. 우주항공국은 다음 달 2일 교신 여부를 종합해서 최종 성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누리호 발사로 본격적인 우주 개발 시대가 열렸다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누리호 4호기 제작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주관했다는 점에서 민간이 스스로 발사체를 쏘아 올려 다양한 위성을 우주로 배송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요. 네. 이 머스크의 스페이스X처럼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로켓을 쏘아 올릴 수 있게 된 건데 이른바 뉴 스페이스 시대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누리호는 4년 전 1차 발사를 시작으로 오늘 4차 발사까지 반복 발사를 통해 신뢰를 쌓아왔고 내년 5차, 내후년 6차 발사도 앞두고 있는데요. 예. 우주청은 8차 발사 이후부터는 매년 누리호를 쏘아 올리겠다는 청사진도 내놨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대한민국 우주개발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연 순간이었다 축하 인사를 건네면서 이건 시작에 불과하고 대한민국을 글로벌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 강조하게 됐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오늘 이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금통위에서 예상대로 기준금리 동결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4연속 연 2.5%로 동결했는데요. 고공행진 중인 환율 또 11호 규제 대책 이후에도 꺾일 줄 모르는 집값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 원달러 환율이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1,470원대를 넘나들고 금리까지 낮추면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지고 그만큼 환율이 더 오를 위험을 고려한 걸로 해석이 되고요. 예. 금통위는 또 금리 인하가 환율뿐만 아니라 자칫 집값과 가계대출 부실을 되살릴 가능성도 고려한 걸로 보이는데 11호 규제 등 각종 대책 효과로 수도권 집값 오름세나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는지 확인할 시간도 필요한 데다 다음 달 FOMC 회의에서 미국 연준이 시장의 예상대로 금리를 낮출지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지라 이번에도 동결 카드를 꺼내든 걸로 보입니다. 네. 작년 10월에 이어서 올 초까지만 해도 4차례 회의 중 2월과 5월 2차례 인하로 통화정책의 길을 완화 쪽으로 틀었지만 하반기 들어 인하 행렬을 멈추고 4차례 연속 금리를 묶고 있는데요. 최근에 경기 회복 전망이라든지 환율, 집값 불안 등을 이유로 아예 한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났다는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번에는 기준금리 동결될 거란 전망이 우세했고요. 그보다도 이창용 한은 총재가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할 거냐 이 부분에 더 이목이 쏠리기도 했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번 금통위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터라 네. 금리 결정보다는 이창용 한은 총재 기자간담회에서 나올 향후 통화 정책의 방향성 또 경제 전망에 이목이 쏠렸는데 네. 통화 정책 방향 결정문에서 바뀐 문구가 눈에 띕니다. 예. 직전까지만 해도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 나가되 추가 인하 시기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네. 이번에는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되 추가 인하 여부와 시기를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통화 완화 기조가 다소 후퇴한 입장으로 돌아선 걸로 보이고요. 그러네요. 성장률 전망은 상향 조정됐지만 향후 경로에 상하방 요인이 모두 잠재해 있다고 진단했고요. 다만 물가 상승률 전망은 예상보다 다소 높아진 상황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올해 소비자 물가는 8월 전망치 웃도는 2.1%, 근원 물가는 1.9%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내년에도 상승률이 지난 전망치를 상회하는 2.1%, 2%로 전망했습니다. 이제 시장은 다음 달 있을 연준의 금리 결정으로 시선이 옮겨갔는데 밤사이 FOMC를 2주 앞두고 나온 베이지북에는 이달 상반기 전체 소비 지출이 감소했고 노동시장이 약화하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페드워치를 보면 연준이 다음 달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은 현재 85%를 넘기면서 일주일 전만 해도 30%대에 불과했던 인하 가능성이 확 뛰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계대출 금리는 다시 또 상승세로 돌아섰던데요. 뭐 기준금리가 동결됐으니까 이자 부담은 더 커지겠어요. 네, 가계대출 금리가 10달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는데요. 네.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4.24%로 전월과 비교했을 때 0.07%포인트 올랐고 부동산 관련 대출 금리 역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계대출 금리가 반등한 상황에서 한은의 이번 금리 동결 결정은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자 부담을 키우는 한편 또 대출 분턱은 더욱 높아지게 만들 걸로 보입니다. 네. 이 한은이 이렇게 금리 동결한 데는 뭐 말씀해주신 대로
고공행진하는 환율이 가장 커 보이는데 어제 또 구윤철 부총리가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 열고 이 환율 안정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잖아요. 네, 천장 없이 치솟는 환율에 정부가 총력 대응에 들어갔죠. 앞서 하프타임에서도 짚어봤듯이 국민연금이 환율 시장의 소방수로 거론되기도 했는데 예. 구윤철 경제부 총리는 이 국민연금을 당장 환율 방어에 동원할 생각은 없다. 이 선을 그으면서도 해외 투자나 환해지 등 운용 재설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예. 또 국민연금을 포함한 4자 협의체를 통해서 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른바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는데요. 기금 규모가 앞으로 3,600조 원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예. 몸집이 커진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 취득에 치중할 경우 환율이 급격히 상승해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향후 연금 회수기 때 연금 재원도 감소시킬 수 있어서 중장기 시기에서 국민연금 활용 방안을 새롭게 살펴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네. 이렇게 정부가 연일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환율은 오늘도 1,460원 후반대에서 거래를 시작하는 등 좀처럼 떨어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인데요. 이 강력한 규제 드라이브에도 뭐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니까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도 크게 늘었다면서요? 네, 올해는 작년보다 대상자도 많아졌고 네. 또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라는 사람들도 늘었다고 하는데요. 숫자부터 들여다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약 54만 명으로 집계 됐습니다. 네. 작년보다 8만 명, 17% 넘게 늘어난 수치인데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면서라고 합니다. 네. 종부세 대상자는 서울에서만 32만 8천 명으로 작년보다 약 5만 9천 명, 20% 넘게 늘어나면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는데 예. 전체 과세 인원 중에서 서울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60%를 넘겼다고 하네요. 특히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몰리면서 이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초구 반포동 일대 증가세가 두드러졌는데 예. 1주택자 기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종부세가 지난해 436만 원에서 올해 737만 원으로 300만 원 넘게 늘었습니다. 네. 지난해 서울 강남과 한강벨트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른 영향인데 올해는 작년보다도 더 올랐으니까 내년 종부세는 더 많아지겠고요. 게다가 정부가 부동산 세제 합리화를 예고한 만큼 11호 대책에선 제외된 보유세 강화가 현실화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 최근 연말 외식 대목을 앞두고 쇠고기 가격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연말이면 모임도 많고 외식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렇게 특별한 날 먹는 한우뿐만 아니라 저렴한 맛에 많이 찾는 미국산 쇠고기도 가격이 껑충 뛰면서 지갑을 더 가볍게 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한우 같은 경우에는 원 플러스 등급 기준 등심이 100g당 13,000원대로 1년 새 20% 가까이 올랐고요. 이달 초와 비교해보면 40% 가까이 껑충 뛰었습니다. 네. 최근 1, 2년 새 이 송아지, 가임 암소수가 줄면서 도축되는 마리수도 같이 줄어 시장에 물건 자체가 없어서 가격을 밑바닥부터 밀어올리고 있고요. 예. 농가들이 사유구를 더 키워 등급 프리미엄을 노리는 전략을 쓰는 점도 공급 공백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출하를 한두 달만 늦춰도 마블링이 더 붙어서 등급을 올릴 수가 있다고 하는데 한 단계만 높아져도 수십만 원 차익을 챙길 수 있다고 하니까 참 어쩔 수 없겠다 싶기도 하고요. 예. 이렇게 한우 가격이 오르면서 수입 고기로 눈을 돌리는 분들도 많은데 이마저도 가격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네. 미국산 갈비살 가격은 100g당 4,800원대로 평년과 비교했을 때 20% 넘게 올랐고요. 미국에선 올 1월 기준 사육 마리수가 195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만큼 공급이 쪼그라들었다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미국 내 산지 가격은 이미 최고 수준으로 올라와 있고 원가가 그대로 수입 단가에 반영되는 데다 특히 환율까지 난리라서 그렇죠. 한동안 가격이 떨어지긴 쉽지 않아 보이는데 연말 회식 메뉴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 지난 하프타임 뉴스에서도 전해드렸던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 오늘 오전에 이 항소심 선고가 있었죠. 네, 오늘 오전 열린 항소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번 판결로 피고인은 2년 가까이 더 씌워진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네. 사무실 냉장고에서 과자 하나 꺼내 먹었다가 1심에서 벌금 선고가 내려져 항소심까지 열려 이목이 쏠렸었죠. 과자 하나 때문에 직장까지 잃는 거 아니냐, 과도한 처벌이란 비판이 커졌고 검찰까지도 뒤늦게 항소심서 선고 유예를 요청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참 세상 각박하다 말한 사건인데요.
했는데요. 예. 제 계획이 맞다면 앞서 판사도 이런 일로 법정까지 와야 하느냐 예. 착잡하게 말했었는데 네.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2년이란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마음이 갑갑했을까 참 속상한 마음도 드는 소식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해외 소식 짚어보면요. 어제 홍콩에서 30년 만에 최악의 화재가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계속 늘고 있던데요. 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홍콩 타이포구에 있는 한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큰 불이 나면서 현재까지 40명 넘게 숨지고 실종자는 270명을 넘겼는데요. 예. 우리 국민 피해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곳은 1983년에 지어진 오래된 아파트 단지라고 하는데 31층짜리 건물 8개 동으로 2,000가구 약 4,800여 명이 거주했던 것으로 전해지고요. 네. 대부분 중저소득층 노인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고. 불은 8개 동 가운데 7개 동으로 번졌고 소방당국은 관광버스를 투입해서 주민들을 대피시켰지만 화재 발생 이후 소재 파악이 안 된 인원이 많고 또 고층 건물에서 탈출하지 못한 주민들이 있어서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해당 아파트는 1년 넘게 대규모 보수 공사 중이었다고 하는데 여러 동 건물에 공사를 위해서 외벽에 대나무 비계가 설치가 돼 있었고 예. 여기에 불이 번지면서 대형 불기둥이 치솟았다고 합니다. 또 건물 보수 작업에서 창문을 밀봉하기 위해 사용한 보호망과 필름 등의 소재가 관련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화재가 급속도로 확산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예. 주민들은 불이 났을 때 화재 경보기가 작동하지 않았다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홍콩 경찰은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서 외부 공사를 진행하던 건설사 관계자 3명을 긴급 체포했는데요.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한시라도 빨리 상황이 정리가 돼야 될 텐데 참 걱정입니다. 예. 하프타임 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7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인데요.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서울 쪽으로 안성 부근에서 정체고요. 수원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 천천히 가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으로 설악 부근 1차로 주의가 필요한데요. 승용차 사고 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대 양양 쪽으로는 화도 분기점에서 서종까지 밀리고요. 설악 부근에서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반대 서울 쪽으로는 설악 부근 1차로는 승용차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 제천 쪽입니다. 금강 2터널 부근에서 3터널까지는 3km 가까이 막히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으로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 4차로는 사고로 막혀 있습니다. 미리 다른 차로로 변경이 필요하겠고요.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방향으로 고장난 차 서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시선 집중. 지금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스포츠 뉴스를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스포츠 핫 이슈. KBS 스포츠국 정현우 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참 첫 소식부터 자랑스러운 소식입니다. 네. 한국 배드민턴 간판 안세영 선수가 여자 단식 한 시즌 10승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썼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 전까지의 기록 9승도 물론 본인의 기록이었거든요. 근데 이 본인이 본인을 뛰어넘은 시즌 10승이라는 새로운 기록을 또 달성을 했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이번에 열렸던 이 호주 오픈에서 우승을 하면서 세계 7위였던 푸트리 와르다니 선수를 제압을 했고요. 네. 2대 0으로 완승을 거뒀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이제 우승 일지를 조금 보시면은 말레이시아 오픈, 인도 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용 오픈, 인도네시아 오픈, 일본 오픈, 중국 마스터스, 덴마크 오픈, 프랑스 오픈에 이어서 호주에서 또 우승보를 전달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네. 되면서 정말 전 세계 다 돌았더라고요. 그러네요. 쭉 보니까 예. 2023년에 본인이 세웠던 9승 기록을 이제 10승으로 늘렸고요. 야. 이제 한 가지 또 더 남은 과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네. 다음 달에 열릴 이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월드 투어 파이널스에서 만약에 1승을 추가하게 되면은 2019년에 이 남자 선수였던 모모타 겐토 선수가 세웠던
BWF 단일 시즌 최다 우승 기록과 타이를 이룰 수 있게 되거든요. 11승. 네, 아무래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항저우에서 월드 투어 파이널 대회 열리는데 네. 이게 이 뭐 시즌 왕중왕전 같은 대회라면서요? 맞습니다. 이제 그 세계 랭킹 일정 랭킹 이상의 선수들만 참가를 할 수 있고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안세영 선수가 정말로 왕중왕전에서 우승하면서 시즌 최다 우승 기록까지 세우면서 정말로 아름다운 피날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만약에 안세영 선수가 이 월드 투어 파이널을 우승하게 되면은 이 대회 우승 상금이 3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서 올해 총 상금을 100만 달러를 돌파를 하게 되거든요. 예. 월드 투어 파이널스 같은 경우는 이제 참가 자격이 올해 국제 대회에서 총 5가지 종목이 있죠. 남자 단복식 그리고 여자 단복식, 혼합복식 네. 이렇게 5종목 중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뒀던 8명의 선수만 초빙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왕중왕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이번 대회에서 안세영 선수가 우승을 하게 된다면은 3만 5천 달러 그러니까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거의 그 3억 가까운 돈을 챙기게 되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은 시즌 11승이라는 고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네. 첫 상금 100만 달러라는 고지도 또 전입니다. 고지가 예. 되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디 준비를 잘해서 또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남자 복식 세계 랭킹 1위 서승재 김원호조도 뭐 이미 앞서서 시즌 10승 고지를 밟았고요. 네. 파이널 출전 앞두고 있죠. 맞습니다. 이 서승재 김원호조가 안세영 선수가 워낙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네. 절대로 뒤처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높은 업적을 거뒀다고 볼 수도 있는 게 네. 복식이라고 한다는 것이 또 이제 변수도 많고 예. 서승재 김원호조는 올해 처음 결성된 조거든요. 물론 이제 8년 전에 같이 호흡을 맞춘 적이 있습니다만 네. 서승재 김원호조 역시 이번에 호주 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16개 대회에서 안세영 선수와 마찬가지로 10승을 거뒀단 말이죠. 네. 정말 종목의 최강자로 우리나라 선수가 두 종목에서나 이렇게 자리매김할 거라고 동시에. 예상을 못했건데 네. 서승재 김원호조 역시 다가오는 월드투어 파이널에 참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찬가지로 11승에 도전을 하게 되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 배드민턴 정종목 통틀어서 한 시즌 최다 우승을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는 건데 서승재는 만약에 이제 우승을 하게 되면은 네. 12승으로 간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네요. 지난 이제 2월에 서승재 김원 선수와 이제 조를 이뤄서 우승을 했었기 때문에 이 복식 조로는 11승이지만 개인으로 봤을 때는 12승 물론 공식 기록은 아닙니다만 네네네. 12승을 달성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 올해 초에 대한 배드민턴 협회 같은 경우는 경기력 향상 위원회를 통해서 박주봉 감독을 선임을 했단 말이죠. 네. 과거의 레전드였던.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 박주봉 감독이 애틀란타 혼합복식 은메달을 또 따냈던 살아있는 전설 아니겠습니까? 네. 이 대표팀 주의봉을 맡은 이후로 단식 복식에 참가한 선수들의 체계를 개편했는데 네. 뭐 현재까지는 이 안세영 그리고 서승재 김원호조를 활약을 봤을 때는 굉장히 성공적이지 않을까 또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네. 다음 달 열리는 대회에서도 또 좋은 소식 기대해 보겠고요. 네. 자, 대형 계약들이 잇따라 체결되고 있는 프로야구 소식 짚어보면요. 네. 지금 강백호 선수를 한화로 떠나보낸 KT가 김현수 선수 영입 발표했고요. 포수 한승택 선수 또 외야수 최원준 선수 잇따라 영입했더라고요. KT가 이번 FA 시장에서 거의 그 태풍의 눈인 것 같아요. 네. 두산과 더불어서. 네. KT 같은 경우는 이번 FA 시장을 앞두고 목표 중에 하나가 이 유격수 그리고 중견수 영입이었습니다. 네. 유격수 자리는 심우준 선수가 떠난 이후로 무주공산이었고 중견수는 배정대 선수가 올해 좀 슬럼프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박찬호 선수를 제일 먼저 접촉을 했을 것 같은데 워낙 두산이 발빠르게 먼저 선점을 해서 박찬호 선수를 놓쳤죠. 네. 그리고 나서 대안으로 박혜민 선수에게 또 접근을 했습니다만 네. 박혜민 선수는 또 잔류를 택했고요. 예. 이렇게 되면서 이제 마음이 좀 급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KT가 김현수 선수를 3년 50억. 근데 여기서 이제 KT의 의지가 느껴지는 게 이 50억이 전액 보장 금액입니다. 옵션 같은 게 없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 김현수에 대한 어떤 그 믿음 그리고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 김현수 선수의 영입을 발표한 지 6시간 만에 최원준의 영입도 또 발표를 했습니다. 네. 4년 최대 48억 원이라는 생각보다는 좀 이번 시즌에 최원준 선수의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네. 거액의 금액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여기에 더해서 또 이제 기아 타이거즈의 한승택 선수까지도 영입을 하면서 그 야구에서는 포수, 중견수, 유격수 이렇게를
이루수까지 센터라인이라고 하잖아요. 아하, 네네. 그런데 이제 뭐 최원준, 한승택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센터라인 수비는 아니지만 팀의 그 무게감을 잡아줄 수 있는 베테랑의 역할, 소위 말해 잔소리 메이커라 그러죠. 팀 내에서 어떤 필요한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주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김현수 선수까지 데려왔기 때문에 내년에도 KT가 올해 빼고는 계속 가을 야구를 해왔던 팀이거든요. 네. 여전히 뭐 윈나우를 좀 선언하겠다 이런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도 보이는데 네. 한 가지 이제 좀 걱정 사항이 있다면 KT가 팀 내가 워낙 좀 고령화됐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네. 김현수 선수도 나이가 많은 편이다 보니까 그렇죠. 현재 있는 뭐 김상수, 황재균 이런 선수들도 나이가 적지 않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또 있고 그 수비 포지션에 대한 좀 우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견수를 보는 최원준 선수도 그렇게 수비가 뛰어난 선수는 아니다 보니까 뭐 안현민, 김현수 이런 선수들도 전문적인 외야수가 아니라서 이 외야 수비에 대한 걱정도 어느 정도 있긴 합니다만 뭐 KT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따질 여지가 아니었으니까요. 공격력 강화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이 남은 관심은 남은 베테랑 선수 강민호, 뭐 최용우 선수가 어디로 갈 거냐인데 삼성은 최용우 선수 영입에 좀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어제 오후에 이제 한 언론에서 확정이라는 것처럼 이제 보도가 나왔어서 좀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이쪽은 이제 그 에이전트 측과 확인해본 결과 오보다 확정은 아니고 이제 유력하다 정도였지만 또 이제 이종렬 단장 측에 따르면 아직 뭐 조율 단계고 확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했고 오늘 또 이 최용우 선수가 또 기아 타이거즈 심재학 단장과 미팅을 가질 예정이라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뭐 반반 혹은 뭐 삼성이 어쨌든 간에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시를 했으니 어느 정도는 삼성의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게 사실이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 외국 FA 선수들 중에서 특히나 이 고참급 선수들의 이동에 관심이 많아지는데 특히나 또 강민호 선수의 행보에도 관심이 많이 가죠. 삼성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 경기 출장했을 정도로 필요한 자원인데 이번 2차 드래프트를 통해서 장승현 선수를 또 영입을 했습니다. 포수 포지션에. 그리고 나서 박세혁 선수를 또 트레이드로 3라운드 지명권을 주면서 영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소위 말하는 안방마님 자리가 장승현, 박세혁, 김재성, 이병헌 좀 준수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강민호를 놓쳤을 경우에 플랜 B를 대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기는 하거든요. 아마도 이제 강민호 선수가 어디로 향할지 또 몸값이 어느 정도일지 이런 부분도 관심이 가고 두산 같은 경우도 박찬호 선수를 영입했지만 그 이후에도 여전히 FA 진행형이다라고 천명을 했었는데 오늘 또 발표가 났었죠. 이영하 선수와 4년 총액 52억 원의 잔류를 이제 계약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남은 금액 동안은 이제 두산이 추가적인 영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서 두산 입장에서도 팀 내에서 내야의 중심인 박찬호 그리고 투수진에서는 또 이제 이영하 선수를 잡을 수 있는 핵심 역할을 해줄 선수들을 확보하지 않았나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겨울에 자유계약 선수 자격을 얻고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서 주목을 받았던 선수 있어요. 김재환 선수가 올해 몸담은 두산에서 방출이 됐던데 뭐 방출로 선수는 더 유리해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네요. 아까 말했던 KT와 더불어 두 개의 태풍이 눈이 있다면 바로 두산일 겁니다. 어떻게 보면 뭐 FA를 영입하면서 이슈가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이 새로운 옵션이라는 게 등장을 했는데 일단 어떤 옵션이었냐면은 2022 시즌을 앞두고 2021년에 두산과 4년 최대 115억 원이라는 금액의 계약을 했는데요. 이후에 이제 올해 끝났죠. 계약이 4년이 지났으니까. 그런데 올해 끝난 FA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소속팀과 1년 더 하면서 FA 재수를 택하든가 혹은 소속팀과의 장기 계약 이런 식으로 사전에 언질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조항 중에서 어떤 조항이 있었냐면은 김재환 선수가 FA가 끝난 이후에 소속 구단과 우선 협상 기간을 가지고 이 우선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자유계약 선수로 풀린다라는 조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자유계약 선수로 풀리는 것이 방출처럼 보이지만 김재환 선수의 유리한 이유가 뭐냐면은 FA 선수로 만약에 타 팀에 이적하게 되면은 B 등급의 FA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 선수 25인 내 보상 선수 1명 플러스 보상금이거나 그 2배의 보상금을 줘야만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팀들 입장에서는 김재환 선수가 물론 매력적인 선수일 수 있지만 보상 선수 그리고 보상금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자유계약 선수로 나왔다는 것은 김재환 선수에게 줄 돈만 고민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김재환 선수에게 유리한 조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FA 포기를 어떻게 보면 좀 계산된 행보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고 결국 이렇게 되면서 이 야구 규약
172조 FA 획득에 따른 보상 규정이 무의미해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 고액 FA 연봉 선수들이 예. 앞으로도 소위 말해 갑의 위치에서 이런 조항을 구단에게 요구할 가능성이 없지 않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 보상 선수 보상금 제도는 리그의 평준화를 위해서 마련한 제도인데 이 제도의 운신의 폭이 좀 유명무실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전히 시즌이 스토브리가 끝난 이후에도 좀 고민은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 24일에 2025 KBO 시상식이 또 열렸습니다. 네. 신인상은 KT 안현민 선수 그리고 MVP는 뭐 이변 없이 하나의 코디 폰세 선수가 수상을 했어요. 올해 투수 사관왕이었던 폰세였죠. 네. 기자단 투표 결과 중에 125표 중에 96표를 받으면서 영예를 또 안았고요. 네. 르윈 디아즈가 23표를 받으면서 약간 추격을 해오긴 했지만 역시나 이 한화를 오랜만에 또 가을 야구로 이끌었다는 점 그리고 그렇죠. 시즌 막판에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만 뭐 워낙 압도적인 레이스를 예. 펼쳤기 때문에 폰세 선수의 MVP 등극은 좀 예상이 됐었고 네. 이보다 더 예상됐던 게 바로 이 KT 안현민 선수의 신인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는 또 이 기자단 유효 투표 중에서 125표 중에 110표를 가져갔습니다. 와, 네. 2위인 정우주 선수가 5표였기 때문에 뭐 압도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네요. 안현민 선수의 성적을 보시면은 뭐 단순히 올해 신인으로서 잘했다 정도가 아니고 타율 2위였고요. 출루율은 1위였습니다. 네. 홈런도 22개나 쳐냈고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는 또 일본 대표팀과의 평가전에서 2경기 연속 홈런을 쳐내면서 그렇죠. 뭐 KT뿐만 아니라 이 대표팀을 대표하는 선수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또 되기도 하고요. 예. 최근에 또 이제 외국인 선수들 같은 경우는 시상식에 좀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대리 수상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MVP였던 폰세 그리고 디아즈 선수가 이례적으로 좀 시상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네. 폰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내의 출산 때문에 한국에 남아 있는 케이스였고 디아즈는 그런 것도 없는데 순수히 남아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시상식이란 걸 한번 경험해보고 싶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삼성 라이온즈와 재계약을 했잖아요. 그렇죠. 아마 삼성 팬들 입장에서는 이 디아즈 선수의 행보가 굉장히 좀 반갑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축구 대표팀 홍명보호 이 북중미 월드컵 본선 조 추첨에서 2번 포트에 배정됐는데 네. 뭐 2번 포트면 원래 좋은 건데 이번에도 좋습니까? 좋긴 한데요. 네. 100% 좋은 건 아닙니다. 아하. 일단 2번 포트에 배치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함께 2번 포트에 들어간 크로아티아, 모로코, 우루과이, 세네갈 이런 뭐랄까 좀 강호들을 피할 수 있게 된 점은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 3, 4번 포트가 만만치가 않아요. 네. 3번 포트에 최근에 그 엘링 홀란을 비롯해서 강호로 떠오르고 있는 노르웨이 그리고 뭐 튀니지, 알제리, 아프리카에 또 강호들이 있고 네. 또 이제 코트디부아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강팀들도 포진해 있고 4번 포트가 또 만만치 않은 게 이 유럽 지역 플레이오프를 통과하는 4개 팀이 이제 이 포트 4에 포진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포트 4긴 하지만 유럽 지역에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심지어 이탈리아가 포트 4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네. 예,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일단은 우리나라 포트 2를 목표들을 수상한 것은 바람직하죠. 포트 네. 3보단 나으니까. 예. 그런데 이 결국 이제 돌아오는 12월 6일에 열리는 조추첨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 어느 때보다 좀 관심이 쏠리는 조추첨이 되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지난 23일에 열린 인천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이 선수와 감독 간의 신체 접촉을 두고 네. 성추행 논란이 좀 불거졌어요. 네. 감독과 선수 좀 입장차 있는 것 같은데. 예, 이수민 선수가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글을 올렸는데 네. 성추행이라고 단정하거나 주장하는 적은 없다. 하지만 이 예상치 못한 신체 접촉으로 통증을 느꼈다는 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기분이 나빴고 예. 사과를 요구했는데 오히려 이 당시에 김한기 감독이 사과를 하기는커녕 좀 말을 돌리는 식으로 나왔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공식적이고 개인적인 연락이나 사과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좀 답답함을 호소를 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한기 감독은 다른 매체를 통해서 원래 마라톤 선수들이 결승선에 들어오면은 잡아줘야 되고 또 타워를 둘러주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관행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은 선수가 불쾌감을 느꼈을 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고 네. 이 화해하려는 제스처를 보이는 게 우선적이지 않았을까 언론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선수를 대하는 감독으로서의 모습이 조금 부족해서 나온 일이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네. 늦기 전에 조금 선수와 감독 간에 잘 해결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스포츠 아디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KBS 스포츠국 정현우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 오늘의 뉴스, 세모정 톡톡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또 새롭게 준비한 코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뭔가 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표현이 여럿 있습니다. 그중에서 재원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재원은 재주 재자에 미녀 원자를 쓰는 것으로 재주가 뛰어난 젊은 여성을 뜻합니다. 그녀는 미모와 폭넓은 교양을 갖춘 재원이다.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주가 뛰어난 젊은 남성의 경우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이때는 재주 재자에 아들 자자를 쓰는 재자 또는 선비 사자를 쓰는 재사라고 하면 됩니다. 또 재주가 아주 뛰어난 사람을 가리키는 인재라는 표현은 성별이나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쓸 수 있는 표현이죠. 참고로 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수재, 옥수, 준재, 재걸과 같은 표현들도 있습니다. 수재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뛰어난 재주 또는 머리가 좋고 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옥수는 구슬 옥자에 나무 숫자를 쓰는데요. 아름다운 나무라는 뜻으로 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이르는 말이고 옥구슬 기자를 쓰는 기수와 같은 의미입니다. 또 재걸은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란 뜻이고 그는 당대 제1의 재걸이었다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오겠고 경기 북동부나 강원 내륙 산지, 충북 북부와 남부 지방 높은 산지, 제주 산지는 눈으로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로는 전국이 5에서 20mm인데요. 서울, 경기나 일부 강원 동해안 쪽으로는 5mm 미만이 예상되고 전라권도 일부 지역은 5mm 안팎입니다. 하지만 눈으로 대부분 산지가 1에서 5cm, 강원 산지가 5에서 10cm의 많은 눈이 예보됩니다. 가운데 현재 강원 화천군과 강원 산지에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이 10도, 세종, 대전, 광주 12, 강릉, 대구 13도 등 전국이 7도에서 16도까지 오르지만 바람이 강해서 체감 온도가 크게 떨어지면서 어제보다도 훨씬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은 이번 주 중 가장 추운 금요일이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세종이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고 파주와 철원은 영하 5도로 내려앉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대부분 영하권으로 떨어지겠고요. 내일 낮 기온도 서울 7도 등으로 중부지방은 한 자릿수에 그치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바람도 강해서 체감온도 더 낮겠고요. 현재 대부분 해안 지역, 제주의 강풍특보가 대부분 해상 풍랑특보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대기질은 강수의 영향으로 대부분 무난하겠지만 일부 남서부 지역은 황사의 영향으로 오후에 높아지겠습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세상의 모든 정보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에서는 정치, 국제 이슈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뉴스 하고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작은 궁금증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목요일엔 우리 아이는 왜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몇 년 크게 유행하고 있는 사고력 수학 교육, 우리 아이 뇌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성적 상승 효과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평소에 아이를 사고력 수학 학원에 보내야 하나 고민하셨던 분들, 또 사고력 수학 직접 가르치면서 궁금한 점 있으셨던 분들 미리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상담도 해드리고요. 추첨을 통해서 총 5분께 커피와 베이글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또 콩 게시판으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가 단번에 성공했습니다. 센서에 이상이 감지돼 예정 시각보다 발사가 18분 미뤄졌지만 상황을 차분하게 수습한 뒤 최초 새벽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종섭 호주 대사 도피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팀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범인 도피와 직권 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5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4차례 연속 동결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3,924명이 고독사로 숨을 거뒀다는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5, 60대 남성인 것으로 조사돼 중장년 남성이 고독사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콩의 한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큰 불이 나 현재까지 44명이 숨지고 279명이 실종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네요. 네, 특검팀은 징역 15년 구형하면서 이 피고인은 행정부 2인자이자 국무총리로서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임에도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시도했고 본인 죄책을 숨기려고 허위 공문서 작성 등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네. 특검은 또 45년 전에 그 전두환과 노태우 등 신군부가 일으킨 비상계엄을 언급하면서 비교하기도 했는데요. 예. 검찰 구형 이후에는 한덕수 전 총리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도 이어졌습니다.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고 읍소 전략도 같이 펼치면서 네. 고령인 점, 또 고령의 아내가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얘기했고 한덕수 전 총리는 미리 준비한 원고를 꺼내들고 최후 진술에 나섰습니다. 가슴 깊이 죄송하다. 그러면서 자신이 걸어온 길을 하나씩 이제 회자를 했는데 1970년에 관료로 입직했던 시절부터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길 끝에 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다. 대통령 뜻을 돌리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절망만 사무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 구형량 15년을 두고 좀 반응이 엇갈리고 있어요. 네, 사실 구형은 어디까지나 구형이잖아요. 네. 선고가 아니잖아요. 그럼 구형이 15년이면은 선고는 더 적게 나오는 것이냐라는 건데 네. 이게 총리로서 가담하고 방조하고 위증해 놓고도 구형이 15년 나온 거는 약한 게 아니냐라는 반응이 있고요. 네. 또 법조인들 설명으로는 징역 15년 수준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통상적으로 비난 동기의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높은 편이라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높은 편이다라는 거고. 네. 다만 그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도 같이 적용을 했는데 예. 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는 법정 최저형이 10년이고 네. 최고형이 50년이에요. 그럼 최저형인 10년 쪽에 더 가까운 거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 법정 형량에 비해서 구형이 너무 약했다라는 평가도 동시에 나옵니다. 네.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이 한덕수 전 총리에 내린 구형량은 앞으로의 내란 재판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네. 이걸 기준으로 누군 더 높게 나오고 누군 더 낮게 나오고 이렇게 줄 텐데 그 한덕수 전 총리하고 비교했을 때 보다 직접적인 가담 행위가 나온 그런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가 또 단전 단수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등은 더 높게 나올 거라고 지금 관측이 되고 있는 거고. 네. 특히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이기 때문에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렇게 한정됩니다. 네.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는 1월 21일로 정해졌고요. 그리고 내란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2월 중에 1심 선고 마무리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2월에는 내란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1심 판결이 잇따라 나올 전망입니다. 네. 자, 그리고 국회에서는 오늘 오후에 본회의 열리고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하게 되죠. 네, 오늘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이는 건데요. 애초에 추경호 의원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본인이 포기한다고 했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이 체포동의안 표결을 보이콧하려고 했어요. 대신에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 집회를 하는 걸로 했었는데 오늘 여야가 오전 11시에 회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7개 민생법안도 여야가 같이 처리하는 걸로 정리가 됐다라는 소식이 방금 전에 들려왔어요. 네. 이게 원래 국민의힘이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 집회를 하고 표결을 보이콧한다고 해도 과반 의석이라서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단독으로 가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국민의힘은 어차피 못 막을 거 민생법안까지 막아서고 버티기보다는 대장동 국정조사를 좀 가져가 보려고 그런 의지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 민생법안 처리하고 관련해서는 민주당 설명인데요. 그동안 상임위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된 법안을 오늘 본회의 때 다 처리하려고 했었는데 국민의힘 내부 사정이 있어서 7개 법안 오늘 처리하고 나머지 법안은 다음 달 2일에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라는 설명입니다. 이 민생법안 7개에는 뭐 전통시장 육성법, 국민연금법,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안 등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야가 논의를 이어갔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국정조사 이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후 5시까지 입장을 정리해서 국민의힘에 통보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뉴스 다음 소식은 이 최근 재판 과정에서 일어난 변호사들 사법부 모독행위 또 검사들 집단 퇴정에 대해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유감을 표하면서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걸 두고 또 여야가 격렬한 공방을 벌였어요. 네, 대통령실 브리핑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에 사법부와 법관을 향해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사건들이 두 가지 있는데요. 먼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것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한 겁니다.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관련해서 위증 혐의 등 사건 재판 준비 기일이 있었는데 여기서 검사들이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만 항의를 표시하면서 기피 신청을 했고 그 다음은 법정을 집단으로 나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겨냥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동시에 두 번째로는 그 우리도 꾸준히 다뤘지만 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네. 2명 그 변호사가 재판장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욕설하고 재판장에서 소리 지르고 네. 자격을 부여받지 못했는데 들어왔고 네. 감치됐다가 뭐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아서 풀려나고 그랬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겨냥했다라고 풀이를 할 수 있는데 이제 국민의힘은 이걸 두고 권력 남용이자 외압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 법사위에서도 국민의힘이 거센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네.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결정도 그렇게 한 것이냐라면서 공세를 펼치고 있는 거고요. 나경원 의원은 대장동 사건은 항소 포기시키더니 대북 송금 사건은 검찰을 징계하라고 하다니 역대 대통령 중에 이런 일을 하는 걸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따져 물으면서 그 제네수엘라라는 말을 꺼내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름과 뭐 베네수엘라 합성해가지고 이렇게 좀 폄하하는 그런 발언인데 그 단어를 꺼내 들면서 비판을 했고요. 네. 또 여기에 이제 법사위에서 충돌이니까 추미애 위원장이 그런 대한민국 국격을 마음대로 훼손하는 발언을 해도 되느냐라고 받아치면서 다시 또 추나대전처럼 충돌을 한 거죠. 네. 결국에 여야는 고성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이어갔고 네. 추미애 위원장이 나경원 의원에게 퇴장을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야 간의 입장 차이 그런 공방도 그렇지만 네. 검사들이 법원에서 퇴정하는 일이 감찰할 사안인지 이걸 두고도 좀 논란이 있는데요. 예. 왜냐하면은 어떤 가치 판단을 다 떠나서 형사소송법의 지금으로서는 검사들이 퇴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못하는지 애초에 명시된 규정이 아예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전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만남을 가졌습니다. 양당 협력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했던데 미묘한 신경전도 좀 느껴졌어요. 네, 이게 원래 의뢰 당의 신임 대표가 선출이 되고 나면은 상견례 차원으로 만나잖아요. 네. 그렇게 조국 대표 선출 후에 처음으로 신임 대표를 접견하는 자리가 있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만났는데 조국 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난 대선 때 내란 직후라는 상황에서도 범민주 후보와 범반민주 후보의 격차가 매우 미미했다. 민주당이 앞장서고 조국혁신당이 뒤따르면서 내란을 막아냈고 이재명 정부를 수립해서 감격스러웠다라는 건데요. 이게 네. 그러니까 우리 뭐 같이 으쌰으쌰 힘을 내보자 이런 말보다 뒤에 숨어있는 행간은 민주당 너희에게는 우리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 범민주 뭉쳤는데도 격차가 미미하지 않았느냐. 아하. 내란 사태 앞에서. 예. 그러니까 대선 승리에 우리의 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행간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는 내란 극복 과정에서 굳건히 손잡고 연대감을 형성해서 함께 싸워왔다라고 의례적으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 네. 거기에 덧붙여서 조국혁신당 출범쯤 해서 따로 또 같이라는 말을 주로 썼다. 이는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뜻이라고 말했고요. 네.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사실은 이 따로라는 말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네. 예. 또 조국 대표는 여기에 더불어서 교섭단체 조건 완화라든가 정치개혁 논의에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하면서 좀 민주당이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지지부진한 것 같다라는 쪽에 불만을 좀 드러냈는데요. 네. 정청래 대표도 또 역으로 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조국혁신당 일부 의원들이 이제 언론 인터뷰 할 때 정청래 대표를 저격하거나 했던 것들을 꺼내 들면서 네. 이렇게 왜곡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대단히 유감스럽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날을 세우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일부 매체에서는 이번 이 두 사람의 만남과 대화를 보고 조국혁신당 그리고 조국 대표가 민주당을 향해서 일종의 청구서를 내밀었는데 민주당이 어떻게 화답을 할 것인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사실 조국 대표에 대한 청구서는 사실 사면을 하면서 거의 끝났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고 그래서 예. 더 이상 이제 뭐 청구할 게 없다라고 보는 것이 민주당의 시각일 것 같고요. 네. 어쨌든간 이제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정치인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내년 6월 지방선거일 거고 그렇죠. 이 지방선거 앞두고 사실 민주당하고 이 조국혁신당의 미묘한 이런 거는 앞으로 호남에서도 그렇고 네. 예 그런 미묘한 것들 조국혁신당과 또 여기에 이렇게 선을 우리 따로 또 같이라고 하면서
이어지면서 선을 긋고 있는 민주당의 신경전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바로 세모정에 물어보세요. 당신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오늘도 참을 인을 새기며 육아서를 뒤적이고 계실 이 시대 엄마 아빠를 위한 시간입니다. 세모정 톡톡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정연경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사고력 수학 교육에 대한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계신 분들은 이미 이 단어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요즘 여기저기 사고력 수학 간판이 내걸린 곳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네. 예,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는 없던 말인데요. 그렇죠. 예, 네. 유아나 초등 저학년 아이를 둔 부모님들 사이에서는 이제 너무나 유명한 말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사고력 수학이라는 것이 과연 아이에게 필요한지 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이와 관련한 제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아이는 왜 시간에 최근 관심이 높아진 이 사고력 수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우리 정연경 선생님과 함께 도움 드릴 테니까요.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총 5분께 또 커피와 베이글 모바일 쿠폰도 보내드립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이나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는 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사고력 수학을 뭐 접해본 적이 없어서 네. 잘 몰라서 찾아봤는데 이게 효과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사고력 수학 배워도 교과 수학에는 또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좀 말이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부모님 세대에는 이제 그런 개념도 없었거니와 당연히 그런 학원도 없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모르니까 더 궁금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게 되면서 알게 된 것이고 네. 또 소아정신과 진료를 보는 의사로서 늘 아이들의 학습 상황들을 체크해 나가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사고력 수학 학원이라든지 문제집에서 다룬 내용들을 접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처음 제가 그 내용을 접했을 때 저는 두 가지로 이 내용에 익숙함을 느꼈어요. 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이 내용이 지능 검사에서도 흔히 보는 영역인데가 그것이었고요. 예. 두 번째는 이거 기존 교과 수학 내용을 글이나 그림으로써 새롭게 잘 풀어내온 것이구나라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알 거는 같은데 그래도 저처럼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사고력 수학이 뭔지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보통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네. 초등 저학년 때까지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수학 영역이 바로 사고력 수학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이것을 또 정의 내리기에는 좀 모호해요. 왜냐하면 비교적 최근에 생긴 개념이고 네. 무슨 학교 교과내에서 다루는 목차 같은 것은 아니니까요. 네. 하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교재들의 내용과 그 내용이 다루고 있는 목표를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 예. 이론과 공식을 외우는 수학에서 좀 탈피를 해서 하나의 수학 개념을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해석하고 문제의 구조를 파악하는 새로운 해결 방법을 아이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힘을 키우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더 간단히 설명하자면 다각적인 생각 방식을 연습함으로써 원리를 스스로 깨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오각형의 내각의 합 기억나세요? 공식? 자, 말씀해 주시죠. 네, 그 공식을 처음으로 이제 아이가 딱 외우게끔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삼각형을 잘라서 이어 붙여 보기도 하고 빨대로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하고 예. 또 만약에 예를 들어 물고기 모양 같은 도안들이 있으면 내 앞에 가지고 있는 어떤 블록들을 선택해서 이 모양을 만들 수 있나 고민도 해보고 하는 것들이 그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TV 퀴즈쇼 이런 데서 나오는 문제들도 꽤 다루는데요. 예를 들면 2, 6, 12, 20, 30 이런 배열의 수에서 다음에 오는 수는 무엇일까요? 같은 것들이 그것이죠. 42. 예. 그러면
이런 이 사고력 수학을 만약에 어릴 때 배운다고 하면 인지 발달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모든 사실 교육적 경험과 자극은 인지 발달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것이 정말 제대로 도움이 되려면 적기에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아하. 그런데 사고력 수학은 보통 정식 교과로가 아니고 네. 사교기라든지 아니면 엄마표로 교과 외에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보니 네네. 그러한 특성상 적기보다는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하. 아까 예를 든 그 2, 6, 12, 20 등의 수열 문제도요. 네. 우리처럼 더하기 빼기가 충분히 익숙한 연령에서 이 문제를 보면 아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구나라고 사고가 확장되기가 쉬운데 네. 아직 더하기 빼기도 제대로 잘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이런 문제는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라는 공식을 추가적으로 더해주는 역할밖에 안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릴 때 사고력 수학 학원이 이제 인지 발달에 꼭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아하. 이 앞서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고력 수학 학원을 보냈지만 우리 아이는 별 효과 없던데 이런 얘기하는 분들은 적기에 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겠네요. 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고력 수학학원에서 진정한 의미의 사고하는 방식을 배웠다기보다 사고를 흉내내는 방식만 배웠기 때문에 예, 전혀 사고력 확장에는 도움을 못 받는 경우가 있겠고요. 예.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효과를 우리가 무엇으로 정의하는지에서부터 비롯되는 질문일 수 있는데 우리가 사실 아이들한테 사고력 수학이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기대하는 것은 솔직하게 아무래도 이제 나중에 교과를 조금 더 잘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렇죠. 그것으로서 교과 성적이라든지 수능 성적이 잘 나오는 것입니다. 점수. 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아무리 사고력 수학을 해도 교과 수학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왕왕 생기는데요. 그 이유는요. 학습이라는 것이 원래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이미 다 배운 내용도 우리 다 여러 번 배운 내용도 한참 있다 보면 몰라요. 초등 5학년 수학 문제 지금 우리가 풀면 바로 풀릴까요? 자신 없는데요. 의외로 어려워요. 네. 예를 들어서 한 기차가 시속 몇 킬로로 터널을 지나가는데 터널 길이는 몇 미터다. 그러면 기차 길이는 그러면 얼마냐? 이런 문제 있잖아요. 이거 초등에서 배운 거거든요. 그래요? 네. 이게 너무 어려운데? 너무 어려워요. 네. 이미 다 배우고 수능도 쳤고 그걸로 어쩌면 먹고 살고 있는데도 다시 보면 잘 몰라요. 그러네요.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새로 배운 거 딱 한 번 배웠다고 그다음에 딱 보면 척척 다 풀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학습이라는 것은 반복을 통해서 체득을 해야 하는 특성이 있고요. 네. 또 아울러 사고력 수학이라는 것은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간접적으로 배운 방식이잖아요. 예. 직접적인 설명이 이제 적기에 덧붙여져야 이 간접이 이해가 제대로 되는 과정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세옹지마라는 뜻을 배우고 나서 만약에 아이가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아이를 위로해 주면서 예전에 우리 세옹지마라고 뜻 배웠잖아. 지금 일도 오히려 잘 되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일러주면 이제서야 뜻을 체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고력 수학도 이제 그런 의미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사고력 수학을 배워서 수학 문제를 곧잘 푼다고 해도 그게 끝이 아니다 이런 얘기시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물론 어릴 때부터 사고력 수학만으로도 문제를 잘 푸는 그런 영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네. 뭐 예체능에서 바이올린이나 태권도만 딱 가르쳐봐도 그냥 보면 딱 잘하는 애들이 존재하거든요. 네. 그리고 학습도 당연히 그런 영재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제 다수는 평범하죠. 이제 네, 그랬을 때 사고력 수학을 이제 부모님이나 사교육 푸시를 통해서 기술적인 부분만 외우게 돼서 문제풀이에만 익숙해져 있는 아이들이 분명히 또 있어요. 네. 그런 아이들은 이제 그것이 교과 수학이랑 이어지지 않게 되어서 시간이 조금 아까워지는 경우들이 많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왜 이때 여기에 수선을 그어서 이용해야 되는지 모르고 대충 이런 문제는 여기다가 보조선 긋더라. 그리고 이런 문제는 대충 여기 각도를 30도라고 생각해서 푸니까 되더라. 이렇게 해서 초등 때 선행 점수가 잘 나왔던 아이들의 경우에는 문제를 진짜로 다양하게 응용해야 되는 중고등학교 시기가 되면 매우 당혹스러워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사고력 수학 그리고 보완되는 사고력 수학이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은 예전 수학과 달리 초등 교과서 내용 자체가 굉장히 사고력 수학스럽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교과서에도요? 네, 일단 1학년 더하기 빼기 개념부터가 모으기, 가르기라고 표현이 되면서 원리를 이해하도록 되어 있기도 하고 곱셈도
시험도 막 구구단 외우라고 안 그래요. 그래요? 2개씩 짝을 이루어 더해 나간다는 개념. 그리고 분수 같은 경우도 다양한 그림이나 예시를 통해서 실생활 적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고리타분한 이야기지만 정말 참인데요. 적기, 교과서 중심의 교육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역시나 교과서 위주로 네. 공부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군요. 네. 그러면 이 사고력 수학을 배워두면 도움이 되는 특정 시기는 언제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영유아부터 부모님들은 이제 초등 저학년 때까지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4학년 이후부터는 사고력 수학학원의 반 자체가 4학년 이후에는 개설이 안 되어 있는 경우도 되게 흔해요. 네. 가르치고 싶어도 잘 안 돼요. 그래요. 예, 그런데 사실 아까부터 제가 말씀드린 사고력 수학의 내용을 가만 들어보시면 배워두면 좋을 특정 어떤 시기가 있을까요?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냥 올타임 항상 좋아요. 항상 다양히 수학적 질문을 고려해보는 태도는 중요합니다. 네. 다만 나이가 들수록 현실적으로 예체능할 시간도 부족해지는 것처럼 다양한 각도로 생각할 시간 자체가 부족해지다 보니까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훈련을 해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좋겠다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요즘 일부에서 하듯 막 2세, 3세부터 막 노출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필수적이구나 뭐 이렇게 보지는 전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거듭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적기에 이 적절한 수준으로 학습을 하는 건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꼭 사고력 수학 뭐 학원 안 보낸다고 해서 우리 아이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불안해할 필요도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네. 학습 자체는 참 좋은 거예요. 네. 학습 좋은 거예요. 운동 좋은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운동하면 튼튼해지고 몸매도 예뻐지죠. 그래서 학습도 사실 뇌 운동과 같은 것입니다. 하면 뇌가 예쁘게 잘 성장해요. 네. 그리고 다양하게 사고할 수 있는 방법을 뇌에 훈련시키는 것은 반드시 그리고 당연히 뇌 발달에 도움이 되는데요. 하지만 운동도 막 유치원생한테 20kg 아령 들게 한다거나 아이고. 초등 3학년한테 매일 10kg씩 막 뛰게 한다거나 아이고. 이런 건 너무 가혹할 뿐더러 네. 오히려 성장을 저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습이나 사고력 수학도 마찬가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요즘 이렇게 보면 영유아 때 이런 수학적 개념을 뭐 놀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배우면 좋다고 해서 막 비싼 이 교구 세트도 많이 구매하던데 이런 거 소위 말해서 수학머리 키우는데 좀 도움이 될까요? 이 세트들 진짜 많습니다. 네네. 이거 한번 보면요. 그리고 진짜 눈 돌아갑니다. 이게 부모 입장에서 보면요. 우와 이렇게 배우면 정말 쉽고 재미있게 수학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겠구나 싶어요. 네네. 그리고 교구도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원목이고요. 막 색감도 은은하고 고급스러워요. 어이구, 예. 그래서 데코레이션 하기도 좋고 이러는데 이건 우리가 사실 수학의 내용을 다 알고 나니까 우와 이런 방식으로도 정말 쉽게 배울 수 있구나라고 인지가 되는 것이지 애들 입장에서 처음 접하면 그냥 장난감 같아요. 네. 마치 우리가 어른이 되고 나니 피카소 그림 보고 우와 멋지다 이러는데 애 때는 그렇죠. 뭐야 이거 내가 더 잘 그리는데 네, 이렇게 낙서밖에 싶잖아요. 보이고. 예, 네. 그것과 동일합니다. 물론 영유아 때는 다양한 자극을 제공해 주는 것이 인지 발달과 또 정서 발달에도 좋은 것이기는 하기 때문에 놀잇감으로나마 자극을 주면 좋긴 한데요. 네. 다만 이렇게 제공을 해주었다 하더라도 교과가 실제로 진행이 되면요. 교과 내용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때 이해를 좀 충분히 못한다 싶은 경우에는 네. 어릴 때 쓰던 교구 들고 와서 원리를 교과 내용에 맞추어서 다시 이해시켜 주세요. 네. 그러니까 뭐 어릴 때 샀던 거 막 빨리 팔고 그러지 마시고요. 네, 네. 또 그 교구들이나 사교육 과정들이 조금 비싼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못 해주시는 경우 너무 많아요. 네, 근데 네. 그렇다고 할지라도 결코 미안해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언제나 제일 중요한 건 적기의 학교 공부이고요. 그것만큼만 같이 챙겨주시면 아주 너무나 충분합니다. 네. 오늘은 요즘 유행하는 이 사고력 수학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요.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정연경 전문의와 함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또 저희 콩 게시판이나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청취자 문자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악뮤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악뮤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노래 듣고 왔습니다. 그 사이 들어온 문자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8722님.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인데요. 사고력 수학 문제를 풀 때 문제의 길이가 조금만 길면 모르겠다고 하고 2번, 3번 읽어도 막 모르겠다고 하면서 화를 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셨어요. 네, 사실 사고력 수학 문제의 핵심은 문제를 제대로 읽는 것입니다. 사고력의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정말 언어로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아이들이나 아니면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도 문제 풀이에만 이렇게 급급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 네. 맞췄나 안 맞췄나에 조금 계속 신경을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 맞아요. 그게 아니라 이 사고력 수학 문제뿐만이 아닌 모든 수학 문제를 풀 때 그 문제가 위에 있고 그다음 밑에 뭐 도형이라든지 숫자가 이렇게 있다면 밑에 부분들은 딱 이렇게 A4 용지 같은 것들을 가리고요. 예. 문제만으로 그 밑에 도형들을 유추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해 보시는 게 필요하고 예. 만약에 그것이 너무 어려워한다면 뭐 당연하지만 그러면 어머님께서 영어 문제 끊듯이 하나하나 끊어서 숫자 붙여가면서 네.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고 어디서부터 해석해야 되는지 같이 봐주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사고력 수학의 핵심입니다. 꼭 뭐 정답을 맞추고 해결하는 것보다도 그 전에 잘 읽는 것부터 네. 그 사고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신가 보네요. 자, 콩으로 이혜진님, 보드 게임을 많이 하면 사고력 수학 배우는데 도움이 될까요? 사고력 수학이랑 완전히 뭐 도움이 된다는 게임들 많고요. 네, 그리고 네. 이제 그런 보드 게임들을 학원에서도 같이 막 이렇게 실제로 하는군요. 같이 놀기도 하고 그래요. 네, 네. 근데 이제 모든 보드 게임은 아니고 보드 게임의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흔히 우리가 어렸을 때 하던 뭐 세계 여행하고 이런 거는 그냥 즐거움 이런 거고요. 네. 뭐 앞에서 이제 뭐 그 빌딩을 봤더니 3개가 보이고 위에서 보면은 4개가 보이고 뭐 이런 보드 게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딱 보면은 이거는 머리를 조금 쓰는 게임이구나. 운이 아니라 네. 이제 머리를 통해 가지고 누가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가가 이제 보는 게임이구나 하는 게임들이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게임들 통해서 배운다면 사고력 수학이랑 굉장히 많이 연계가 됩니다. 아마 뭐 보드 게임, 사고력 수학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또 관련된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네. 싶기도 하고요. 2380님, 4살 손녀 봐주고 있는데 좀 생소한 개념이라서요. 혹시 사고력 수학을 가정에서 가르칠 때 어떤 책 참고하면 좋을까요? 하셨습니다. 네, 가정에서 가르칠 수 충분히 있고요. 네. 그래서 엄마표로 하시는 경우들 너무너무 많아요. 네. 그랬을 때 어떤 책이 좋냐 하는 게 이제 방송에서 밝히기도 좀 조심스러운 내용도 있어서 어렵겠지만 네. 그런 내용들뿐만이 아니라 너무 내용이 많아요. 사고력 수학 교재들이 진짜로 많거든요. 예. 그래서 서점에 가시면 수학책 3, 4세용 뭐 수학책 보면 거의 대부분 사고력 수학이면서 옆에 교구가 같이 딸려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거 집에서 같이 놀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네. 만약에 서점이 좀 여의치가 않다. 요즘에 서점이 잘 없으니까 그러면은 인터넷 서점들에 3세 사고력 수학 이렇게 쳐보시면 정말 종류가 많은데 네. 그중에서 우리 손녀 스타일에 제일 맞는 걸로 해주셔서 흥미를 유발하게 해주시는 게 제일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2123님, 사고력 수학이 그 옛날 초등학교 시절에 방학 숙제로 나오던 탐구 생활책 수학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저 이 질문 듣고 너무나 이해가 확 됐어요. 네, 맞나요? 진짜 그런 내용들 맞거든요. 이제 그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탐구 생활책에 봤을 때 그냥 그 뭐 접으라면 접고 이제 그걸 수학적 내용이랑 연결을 못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책들을 보면은 예시 문항들도 많고 또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습니까? 훨씬 더 휘황찬란하고 접기 쉽게 이렇게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재밌게 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고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부모도 이렇게 같이 하다 보면은 또 재미를 찾을 수 있고 재밌습니다. 많이 예. 배울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네. 자,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8722님 또 2380님 그리고 콩으로 보내주신 이혜진님께 모바일 쿠폰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당첨된 분들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정 톡톡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정연경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새로 준비한 코너입니다. 다양한 공연과 문화를 교류하는 시간 살롱드 문화인데요. 이 시간 김선영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소식이 사실은 조금은 무게감 있는 소식이에요. 우리 연예계, 공연계에 큰 별이 졌습니다. 배우 이순재 선생님께서 91살을 일기로 팬들의 곁을 떠났는데 뭐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어떤 분이셨는지 좀 발자취를 되짚어 볼까요? 네, 그 배우는 굉장히 많은 수식어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순재 선생님도 뭐 천상 배우, 국민 배우, 뭐 연예계의 큰 스승, 굉장히 많은 수식어가 있었지만은 네. 아마도 훗날 대중예술사에서 이분을 평가할 때 가장 대표적인 수식어는 방송 역사의 산 증인이라는 평가일 거예요. 네, 맞습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KBS에서도 추모사를 추모사를 내놓았는데 예. 그때 역시 우리 대한민국 방송 기술의 발전과 함께 대한민국 TV 드라마의 품격을 높여주신 그 역사의 산증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정말 우리나라 드라마 산업의 초창기부터 최근까지도 굉장히 왕성하게 현역으로 활동을 하신 분이어서 그렇죠. 이분의 족적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 그 방송 역사, 드라마 역사의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순재 선생님 하면 뭐 여러모로 진짜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네. 선배 배우이고 또 어른이셨어요. 네. 그 오늘 새벽에 연결식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정말 수많은 후배 연기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만 봐도 이분이 얼마나 큰 귀감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이분이 굉장히 현역으로 오랫동안 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배우분들과 이제 같은 작품에 나오면서 네. 직접 모범이 돼 주시기도 했지만 꼭 같이 출연을 하지 않더라도 평소에 이분이 이제 피력을 했었던 연기관 자체가 후배 연기자들한테 굉장히 큰 귀감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늘 그 배우에게 연기란 생명력이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도전하고 끊임없이 고민해야 된다. 이러한 연기 철학을 늘 어느 매체를 통해서나 자주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이 이제 많은 배우들에게 끊임없는 어떤 영감을 주면서 또 동기부여를 하는 그런 귀감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생전에 어떤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요. 그 한 시대를 주름 잡는 톱 배우가 돼본 적은 없지만 뭐 늘 셋째, 뭐 넷째, 어쩌다 운 좋으면 둘째 정도 같다 하면서 그래서 오랫동안 연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하셨는데 이런 꾸준함이 아마 롱런의 정말 비결이었던 것 같고 사실 뭐 어느 배우나 그 딱 배우 이름을 딱 얘기했을 때 특정 이미지가 떠오른다면 네. 이순재 배우님 연기는 90년, 91년 이때쯤이 좀 분기점이 된 것 같아요. 네. 김수현 작가님의 뭐 목욕탕집 남자들, 네. 사랑이 뭐길래 이 대발이 아버지로 네. 우리 시대의 어떤 아버지상으로 대표가 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에게 이제 딱 대표할 만한 캐릭터가 있다라는 거는 정말 그 영광스러운 일인데 네. 이순재 배우가 사실은 그 전에도 이제 가령 이제 KBS에서 국내 최장수 1일 연속극으로 이제 기록을 남긴 보통 사람들이라는 홈드라마에서도 굉장히 우리 시대 모범적인 가장의 이미지를 보여줬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91년도에 사랑이 뭐길래에서 대발이 아버지로 등장을 했을 때는 그 기존의 엄격한 가부장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왔지만 완전히 교과서적이거나 모범적이지는 않고 조금 그 풍자의 대상이 되는 스스로가 약간 네. 권위가 살짝 그 훼손의 과정에 있는 그런 과정에 우리 시대의 그 아버지상의 변화를 기가 막히게 보여줬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엄격한 가부장이었다가 진취적인 며느리를 맞아서 본인도 이렇게 서서히 변모를 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거든요. 네. 이러한 입체적인 면모 때문에 우리 시대의 아버지지만 굉장히 좀 개성 있는 그런 아버지로서 그 캐릭터가 굉장히 인기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랬던 이순재 배우님 이런 뭐 가부장적인 이런 아버지상에서 갑자기 연기 변신을 하셨어요. 이 별명이 야동순재였고 이 히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에서 네. 정말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아버지상으로 나타나셨는데 본인은 이 야동순재라는 이미지가 좀 많이 부담스러웠다고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아무래도 기존에 좀 굉장히 어른의 이미지였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권위적인 어른의 모습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뒤엎는 네. 그런 캐릭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대본을 보고 본인도 난처했었다. 그래서 이렇게 예능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하시기도 했는데 이런 점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권위를 스스로 이렇게 패러디할 줄 아는 예.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이 야동순재라는 캐릭터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뭐 아이들도 정말 좋아했고 인기 네. 있던 캐릭터여서 사실 시트콤 거침없는 하이킥 이
연기자로서 젊은 세대에 좀 가깝게 다가가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은 이 거침없이 하이킥 시리즈도 지금 거의 한 방송된 지가 20년 가까이 됐거든요. 그러네요. 네. 근데도 최근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맞아요. MZ 세대에게 이제 재발견이 되면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네. 그만큼 요즘 세대에게도 호응을 얻을 정도로 이것이 어떤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조금 기존의 낡은 모습을 약간 깨부시는 그런 파격적인 면모 때문에 요즘의 세대들도 좀 호응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지금 드라마, 뭐 시트콤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영화도 있고요. 또 최근까지도 연극 무대에서 활약을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순재 선생님 같은 연기자가 흔하지 않은 게 모든 매체를 넘나들면서 종횡무진 활약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특히나 연극은 이제 연기 데뷔를 연극으로 56년도에 하셨고 최근까지도 이제 마지막으로 출연했던 작품이 이제 연극 무대였거든요. 네. 그리고 본인이 또 연극을 직접 연출도 하시고 그래서 연극이라는 매체는 어떤 연기자의 기본으로서 굉장히 애정을 가진 장르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리어왕이라는 그 작품에서 3시간 넘는 대작이잖아요. 네. 거기에서 열연하신 모습이 많은 분들에게 또 호평을 얻었습니다. 최고령 리어왕. 네. 평소에 그 대본 외우는 암기력이 뛰어난 걸로 또 유명하셨고 다독가로도 유명하셨다고요. 맞습니다. 암기력은 배우의 기본이다. 이거는 뭐 언급할 가치도 없이 최저선이기 때문에 이걸 뛰어넘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연기를 해야 되는 연기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암기력을 중시하셨고 이 암기력의 힘이 바로 이제 독서에서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이분이 이제 꽃보다 할배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화제가 됐었던 것이 굉장히 낮에 여행 일정을 소화하고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숙소에서도 침대 위에서 책을 손에서 놓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독서가 늘 일상이었던 거죠. 평소에 이런 다독을 통해서 이제 암기력 그런 두뇌 활동을 되게 왕성히 하신 걸로 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20살부터 연기 배우 생활을 시작을 하셔서 71년 이 연기 인생에 잠깐씩 또 일탈은 있었어요. 한 번은 정치인, 한 번은 또 방금 말씀하신 예능 출연. 이 꽃보다 할배에서 좀 연기자 이순재보다는 인물 이순재의 어떤 본 모습을 정말 맞습니다. 진솔하게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진솔한 모습도 매력이었지만은 본인이 평소에 연기자로서 항상 이렇게 도전하는 연기, 도전 의식을 강조를 했었는데 이런 연기관과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게 더 호응을 얻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도 어떤 나이의 한계에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여행지를 발견하는 즐거움, 새로운 길을 만나는 즐거움, 이런 도전의 즐거움에 대해서 계속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계기로 액티브 시니어라는 신조어가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전 시트콤에서는 이제 야동 순재였다면 여기서는 직진 순재 그렇습니다. 이런 별명도 생길 정도로 참 그 연세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도전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이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매력적으로 다가갔던 게 아닌가 싶거든요. 맞습니다. 이순재 배우는 아버지, 어른, 할아버지 이런 이미지 때문인지 생전에 악역이나 로맨스 연기를 했던 기억은 안 나거든요. 실제로 없으셨던가요? 이게 황혼의 노년기에 오히려 로맨스 연기로 굉장히 화제가 된 작품이 있어요. 이게 강풀 작가의 원작 웹툰을 그 영화화했던 그대를 사랑합니다라는 작품에서 70대 노인의 굉장히 애절한 멜로 연기를 보여줬거든요. 이게 굉장히 화제가 돼서 드라마로도 만들어지고 또 2018년도에는 연극으로도 만들어졌는데 모두 이순재 선생님이 주연을 하셨어요. 그럴 정도로 이순재 로맨스 연기의 대표작은 그대를 사랑합니다라고 할 수가 있고 지금 이 부고를 또 계기로 해서 이 작품이 굉장히 재조명이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봐도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작품입니다. 그러면 이순재표 악역은 따로 이렇게 주목받은 게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악역이라기보다는 늘 좀 약간 카리스마 있고 권위적인 그리고 또 그 마냥 선하지만은 않은 그러니까 거기에 살짝 악역의 기운도 있는 입체적인 역할을 많이 맡으셔서 딱히 선역, 악역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서 기억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순재 배우라면은 악의 악 이런 역할을 맡겨도 충분히 굉장히 멋있게 소화해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아쉽게 그 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게 좀 안타까울 뿐이고요.
그리고 지난해 이맘때쯤 출연하셨던 KBS 드라마 이 개소리가 고인의 이제 유작이 됐어요. 네. 상도 탔고. 그렇습니다. 네. 그 최고령 연기대상을 수상을 한 작품이고 이게 시트콤인데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이게 낮은 시청률 때문에 좀 아쉽기는 했는데 네. 이게 이순재 배우가 직접 실명으로 등장을 하고 또 본인의 직업 을 그대로 또 등장을 한 그런 작품이고 이게 웃음을 주는 시트콤이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노년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라는 굉장히 또 현실적인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해서요. 네. 이순재 배우가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연기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아쉬운 시청률 때문에 네. 혹시 좀 못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일단 드라마 타이틀이 조금 세기도 하고요. 개소리. 네. 네, 실제로 개 소리를 듣는 그렇죠. 약간 판타지 네. 요소가 있죠. 네. 뭐 어떤 내용이었는지 잠깐만 좀 짚어 주실까요? 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우연하게 개의 소리를 알아듣게 된 이순재라는 노 배우가 이제 한 섬에 휴양을 갔다가 거기서 미스터리한 사건에 휘말리면서 다른 이제 동료, 노년 배우 또 노년의 동료들과 함께 그런 미스터리한 사건을 그리고 이제 본인에게 말을 알려주는 정보를 들려주는 개 소피와 함께 그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는 추리극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그 노년 배우들이 끝까지 현역으로 활동을 하고 싶은데 그런 기회를 주지 않는 어떤 사회에 대한 그런 약간 비판의식, 문제의식 이런 것도 있어서 굉장히 웃음과 함께 깊이 있는 현실 인식도 담아낸 작품이기도 해요. 네. 다시 보셔도 혹은 이제 아직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도 좋은 작품일 것 같고요. 이 작품으로 이순재 배우가 두 번째로 오랜 시간 만에 대상을 받으셨고요. 네. 당시에 이제 또 수상 소감이 참 인상적이어서 요즘 다시 회자가 되고 있는데 2024년 KBS 연예 대상 이 대상 수상 소감 한번 다시 들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지금 준비했습니다. 오래 살다 보니까 이런 날도 있네. 언젠가는 기회가 한번 오겠지 하고 늘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60 먹어도 잘하면 상 주는 거예요. 공로상이 아니에요. 연기를 평가해야지 인기나 다른 조건으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말 평생 동안 신세 많이 지고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특히나 이 그 마지막 말씀이 지금도 약간 울컥한데 시청자 여러분께 신세를 많이 지고 도움을 많이 받았다.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다시 들어도 진짜 뭉클하네요. 저도 좀 지켜보면서 눈물이 났고 그때 이제 많은 후배 연기자들이 실제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수상 소감을 새겨 들었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인사말이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이제 동료 연기자들 그리고 개소리를 함께 또 찍어줬던 그 심지어 그 개 연기를 한 동물 연기자한테도 감사를 표시를 했었는데 그 소감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게 시청자들이었다는 게 저는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평소에 연기과는 항상 어떤 대중의 사랑을 받는 인기 스타와 진정한 연기자를 항상 구분을 하셨는데 마지막만큼은 그 시청자들의 관심과 응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전하면서 수상 소감을 마무리한 게 그건 굉장히 의미 있는 마무리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더 좀 진하게 다가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이 대상은 진짜 그 단순히 어떤 방송사에서 주는 그런 상이 아니라 진짜 국민이 함께 주는 그런 상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원로 배우에게는 그동안 뭐 공로상을 이렇게 드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례적으로 좀 대상을 시상을 했거든요. 참 보면은 겸손한 배우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러니까 이순재 배우 하면은 사실은 이 KBS 연기대상 그 수상 소감과 함께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지난해 그 또 다른 시상식인 백상예술대상에서 그 특별 무대를 공로상을 수상을 하면서 이제 특별 무대를 선보인 적이 있는데 그 특별 무대의 주제가 예술이란 무엇인가였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래서 한 배역에 그 오디션으로 여기서도 역시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오디션에 이렇게 응시하는 모습을 통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이제 연기관을 후배들에게 피력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한창 연기를 했었던 리어왕의 한 대목을 연기를 해요. 그래서 정상에 올라봐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떨어져 봐야
이제 그 낮은 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이순재 배우는 왕도 굉장히 사극 같은 데서 왕도 많이 맡으셨고 그렇죠, 또 그렇죠. 이제 뭐 그대를 사랑합니다 같은 작품에서는 굉장히 소외된 극빈층 노인을 맡기도 했었는데 그런 다양한 연기 경험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 인간의 굉장히 다양한 측면을 이해한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또 연극에 그리고 평소에 철학에 녹여낸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도 이제 한 사람의 연기자가 아니라 정말 큰 별이 졌다라고 아는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무대를, 그런 이야기를 이순재 배우가 했기 때문에 더 뭔가 지켜보는 분들, 시청자분들에게 더 깊게 다가왔던 것 같고 네. 다시 봐야 될 뭐 작품이나 그런 장면들이 진짜 많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KBS에서도 이제 특별 추모 프로그램을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개소리 같은 경우에 이제 KBS N 채널에서 또 몰아보기로 편성을 했으니까 놓치신 분들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청취자 김명한님, 많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이순재 선생님. 김미숙님은 정말 겸손하시네요. 찐 국민 배우이십니다. 존경스럽습니다. 2938님, 연기에 한평생 인생을 바치신 국민 배우의 삶을 존경합니다. 또 박신웅님,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오신 그야말로 귀감이 되는 배우이십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또 함께 공감하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고 이순재 배우님 삼가 명복을 빌고요. 지난해 9월 KBS ETV 불후의 명곡 이순재 편에서 이순재 배우님 이 곡의 눈가루도 촉촉이 적시셨거든요. 좋아하는 곡이라고 합니다.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웨이 저희 끝곡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드 문화 김선영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